이 나쁜 자식.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장 중단시켜. 사회자는 내 말을 듣고 서둘러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죄송합니다만 무산되었습니다. 추후에 일일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랑 신부로, 그리고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결혼식 당일 딸의 결혼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한 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처럼 공감하실 수 있는 가슴 아픈 동시에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대가 되신다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으로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진석 님께서 보내주신 내 딸의 결혼식 그날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3세인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내 대형기업 맛있는 식품의 회장입니다. 40년 가까이 회사를 일구어 지금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회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조금씩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같은 나이 또래의 부모님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김수지, 올해 32살인데요. 수지는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다가 해외로 유학을 가서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해외 유명 디자인 회사에서 경력을 쌓다가 한국에 돌아와 게임 캐릭터 디자인 회사를 창업해 CEO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수지가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장님 딸이라는 꼬리표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장하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수지는 저희 회사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자신이기를 개척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녀가 대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거의 모릅니다. 수지 본인도 그것을 원했고요. 2년 전 수지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업에 너무 열중해서 연애할 시간도 없었던 딸이 드디어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강도윤이라는 34살의 청년이었죠. 첫인상은 세련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MBA도 했다고 하고 작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지요. 첫 만남에서 그는 매우 예의 바르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끊임없이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하며 사탕발림 같은 말들로 현혹했죠. 장인어른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을 수십 번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의 관심이 딸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계속 물질적인 것들로 흘러갔거든요. 아버님 식품회사가 재개순이 며칠쯤 될까요? 은퇴하시면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나요? 외동딸이니까 회사는 수지가 다 물려받겠네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되자 저는 속으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회장님 회사의 해외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전 예비사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은 우리 수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지 배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아내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수지에게 다른 멋진 남자를 소개해 줄 테니 그 친구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제가 도윤이를 오해하고 있다며 그저 사업가로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그런 질문을 한 거야. 라고 그 사람을 감싸더군요. 사랑에 빠진 딸의 눈에는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였던 거죠. 더 반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기로 했죠. 두 번째 만남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도윤은 끊임없이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 중에 아내가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계획 없으면 제주도 갈래? 라고 수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별장으로 저희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서귀포 쪽에서 바다 전망 보면 정말 힐링될 것 같은데요. 순간 저와 아내는 서로 놀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 서귀포에 별장을 산 게 최근이어서 사실은 수지도 몰랐거든요. 아내가 경계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 우리가 제주도에 별장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도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아, 수지한테 들었어요. 수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내가? 나는 제주도 별장 이야기 한 적 없는데. 라며 무신경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예비사위는 다른 화제로 돌려서 전환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놀라웠어요. 아, 맞다. 아버님, 최근에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식품 산업이 동남아에서 성장하고 있으니 좋은 전략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였습니다. 이사회에서만 논의되었고 아직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뒷조사했구나. 식사가 끝나고 도윤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수지에게 물었습니다. 수지야, 너 도윤이에게 우리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니?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그 계획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걸요. 내 회사도 바빠 죽겠는데 아빠 일까지 신경 못 쓰죠. 거기가 베트남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찜찜함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청년은 단순히 우리 딸을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산 아래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부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정말 걱정돼. 도윤이라는 사람이 우리 수지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지야, 아빠는 도윤이가 내게 맞는 사람인지 걱정된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수지는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저도 알아요. 도윤 오빠에 대해 의심하고 계신 거. 하지만 아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도윤 오빠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아내가 옆에서 놀라며 물었습니다. 뭘 알고 있는 건데? 도윤 오빠가 예전에 여자친구들이 많았던 거요.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빠, 도윤 오빠는 제게 단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거나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차라리 망하면 망했지 제 도움 안 받겠다고 했고요. 저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수지야,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게 걱정돼. 사람은 행동으로 보는 거야. 왜 그렇게 우리 재산과 회사에 관심이 많은지 설명이 안 되잖니? 수지는 그 부분에서는 이미 여러 번 도윤이를 테스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지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 도윤 오빠 정말 사랑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빠의 축복 속에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제 판단력을 믿으셨잖아요. 이번에도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지야,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수지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빠, 저희는 이미 결혼을 결심했어요. 도윤 오빠는 제게 프로포즈했고 저는 수락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결혼만큼은 제가 선택하고 싶어요. 아빠가 허락해준다면 아빠가 하라고 하는 거 제가 다 할게요. 아빠, 제발. 이렇게 딸과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그놈이 나쁜 놈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딸은 제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딸은 나를 설득하려 했고 그 다음엔 화를 냈으며 나중에는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이렇게 딸과 우리 부부는 예비사위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꼭 다툼으로 대화가 마무리되었죠. 점점 딸은 우리에게 오는 횟수가 적어졌고 우리 부부는 딸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애교 많고 똑똑한 내 딸이 지금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강요하지 않았던 맞선자리를 나가게도 해봤어요. 하지만 강도윤보다 더 잘생기고 조건이 좋은 남자도 다 싫다하며 강도윤과의 결혼을 고집했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예비사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맥을 동원해서 강도윤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인간관계, 평소 성격, 재무상태, 그리고 그의 취미까지 어떤 것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 여성과 교제한 이력이 있었고 그의 회사도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상은 별다른 실적이 없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으로는 그가 우리 딸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지와 도윤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는 동안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도윤이가 정말 수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의 마음이 순수하다면 통과할 수 있는 테스트였죠. 어느 날 저는 도윤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했습니다. 도윤 씨, 나 좀 만납시다. 수지에게는 말하지 말고요. 우리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갑자기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우리 수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회장님의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서고 다른 하나는 수표입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서는 혼전 계약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지와 결혼한 후 이혼하게 되면 수지의 회사나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수표는 10억 원짜리입니다. 수지하고 결혼하면 당신은 한 푼도 수지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는 혼전 계약서를 쓰던지, 아니면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이쯤에서 수지와 헤어지고 10억을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할까? 돈을 택할까? 아니면 수지를? 잠시 후 도윤은 수표를 집어들고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역시 그래서 그는 돈을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수표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수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혼전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저는 수지의 재산이나 회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도윤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테스트에서 도윤이 보여준 모습은 인상적이었지만 아직 저는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수지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한강 공원으로 와주세요. 오빠가 지금 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즉시 한강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이미 와 있었고 수지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수지야, 무슨 일이야? 수지가 흐느끼며 설명했습니다. 오빠랑 한강에서 배를 타고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물에 빠졌어요. 오빠가 뛰어들어 저를 구해줬어요. 그런데 다리에 쥐가 났는지 오빠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다행히 주변에 계시던 분이 도와주셔서 둘 다 구조됐지만 오빠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이 없어요. 저희는 수지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수지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오빠가 저 때문에 만약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지만 적절한 응급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우리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우리 부부는 의식을 되찾은 도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을 구해줘서. 도윤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수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도윤이 정말 수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 하더라도 딸의 목숨을 구해준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지와 도윤이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함이 있었지만 만약 도윤이 재산을 노린다면 그건 우리 수지를 살려준 목숨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양가 부모가 만나는 상견례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상견례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일찍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고 딸과 예비사위도 함께 왔습니다. 잠시 후 사돈 되실 분들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영석입니다. 도윤이 아버지입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도윤이 어머니 송미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아한 차림의 여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도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만난 계기 등.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참 잘 쳤어요. 학원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어요. 송미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에 수지가 놀랍다는 듯 말했어요. 오빠 피아노 못 치잖아. 언제 배웠어? 예비사위는 당황해하며 어릴 적에 배웠는데 잊어버렸다며 둘러대더군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더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사돈어른은 도윤이 중학생 시절 공부를 잘하고 응원단장을 할 정도로 외향적이었다고 했지만 사부인과 아내가 나눈 대화에서는 중학생 때 숫기가 없고 부끄럼을 잘 타서 낯을 많이 가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돈어른은 도윤이 군 복무 시 해군이었다고 말했지만 사부인이 말한 에피소드는 모두 육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진행되면서 저는 도윤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 곁에서 팔짱을 끼고 입장을 기다리는 수지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신부 입장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비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해주며 녹음 파일을 주었습니다. 지금의 강도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강도윤의 것이라는 겁니다. 한 명은 실제로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우리 딸과 만나고 있는 강도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름이 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강도윤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장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있고, 그의 비서였던 강도윤이 그의 행세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더 조사해보니 우리 딸이 만나는 강도윤은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고, 유산을 노리고 여러 부유한 여성들에게 접근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결혼을 취소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아빠, 저 임신했어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우리 딸이 덜컥 이렇게 일부터 저지를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젠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어요.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반대해요. 그 순간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이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입장을 하며 걷는데 곁눈짓으로 바라본 딸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 딸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예쁘고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도윤에게 수지의 손을 건네는 순간 그가 제게 인사하며 다가오더군요. 그리곤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수지는 제 거예요. 결혼 반대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제 차지가 됐네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수지를 내 것이라고 표현한 방식. 이 모든 것이 그가 우리 딸을 물건처럼 여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놈과의 결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쁜 자식.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장 중단시켜. 사회자는 내 말을 듣고 서둘러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죄송합니다만 무산되었습니다. 추후에 일일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도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걱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저는 그놈을 노려보며 간신히 일어나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이 연극도 끝나. 그 회장 딸이랑 결혼하면 회사는 따놓은 당상이지. 수지는 순진해서 내 말만 철석같이 믿어. 아버지는 반대하는데 어쩌겠어. 이제 그 회사가 내 손에 들어오면 그땐 너랑 결혼할게. 수지는 내 스타일 아니야. 수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아니, 이건 합성이에요. 수지야, 날 믿어줘. 난 널 정말 사랑해. 도윤이 수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동안 나 속인 거야? 도윤은 계속해서 해맑은 표정으로 수지야, 이건 다 오해야. 내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라고. 날 믿어줘. 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경찰들과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경찰관이 강도윤을 애워싸며 말했어요. 강도윤 씨는 지금 살인미수의 사기 그리고 개인정보 위반법, 공문서위 조제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같이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강도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날카롭게 쏘아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지금 아무 죄 없는 사람 잡아가는 거야. 내가 무죄인 게 밝혀지면 명예훼손으로 너희들 싹 다 집어넣을 거야. 그놈이 발악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장 안으로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던 강도윤이 그 사람들을 보자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겁에 질린 듯 그 자리에 서서 말했어요. 강 사장님, 노부부는 강도윤에게 다가와서 노려보며 말했지요. 내 아들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내 아들 인생까지 뺏어간 놈은 용서할 수가 없어. 내 놈이 부셨다고 생각한 블랙박스를 우리가 복원해냈어. 이미 김 회장님하고 널 잡으려고 증거를 찾으러 갔었지. 강도윤은 모든 게 끝났다는 얼굴로 수지를 바라봤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결국 수지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지 씨, 죄송하지만 현재 태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임신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는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일명 상상임신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죠.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것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분명히 임신 테스트기도 양성이었고.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심리적 요인으로 월경이 중단되고 호르몬 변화가 생겨 임신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임신 테스트기에서도 약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수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았고 멍하니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강도윤이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강에서의 구조 사건은 모두 도윤이 계획한 자작극이었습니다. 도윤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것도 완벽하게 연기했고 미리 섭외한 구조자 역할의 사람과 함께 계획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 역시 강도윤이 고용한 배우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결혼식 이후 도윤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딸은 결심한 듯 강도윤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딸이 걱정이 돼서 그냥 밖에만 있겠다고 하고 동행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한참이 되어야 나오는 딸아이는 얼굴에 눈물범벅이 되었어요. 아내와 저는 말없이 딸아이를 안아주었어요. 딸아이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딸의 빈자리를 부사장이 맡고 있었지만 딸의 회사는 예전보다는 많이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가며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으로 찾아와 우리와 시간을 보냅니다. 딸과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아주 사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수지는 저희 부부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도 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언제 인생에 굳은 비가 내렸었는지 모를 만큼 딸은 예전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딸이 축하 파티를 하자고 문자가 왔습니다. 큰 계약을 따내서 조만간 상장을 하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저도 부모로서 배운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떻게 하면 딸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 부모로서 아이가 꽃길만 걷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식이 실패를 통해 배우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와 신뢰관계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도요. 그래야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인 부모에게 와서 쉼을 쉬고 다시 세상에 나가 싸우림을 얻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진석 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의 경험과 지혜로 개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렵죠. 김진석 님의 가족은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더 단단해진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기는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